예, 이제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 중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통정 허위 표시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할게요. 통정 허위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는 비진입 표시랑 비슷한데요. 비진입 표시 방금 배웠잖아요. 비진입 표시랑 비슷한데 요건에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 요건이랑 비슷해요. 우선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 그러니까 명백히 의사 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의사 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일 것, 그죠? 그리고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냐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것을 표의자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표의자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비진입 표시 요건인데 여기다가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하고 의사 표시를 할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죠.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뭐 양해, 합의 이런 용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짠다는 얘기죠. 짠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정의 표시 되면 우리 108조에서 뭐라고 했죠? 그 효과를 무효라고 했습니다. 108조 1항에서. 근데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그래서 108조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상대적 무효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즉 네, 다시요. 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 계약에 따라 즉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사정을 모른답니다. 사정을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죠?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예, 매매를 또 했네요. 이 매매는 진짜 매매죠. 을과 병 사이 진짜 매매죠. 그죠? 가장 매매가 아니죠. 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한번 봅시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맞죠? 왜? 이게 무효니까. 이게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1번. 그리고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죠? 왜 맞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이 선의 제3자인 병은 이 가장매매를 기초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전받은 자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은 당연히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이 사람한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이긴다는 얘기예요. 병이.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예, 맞습니다.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예, 맞죠? 왜 맞죠? 이 사람은 선의를 추정받죠. 병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가장매매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 사람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건 틀렸죠? 우리 108조 2항에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만 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2번 문제 봅시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 되는 걸 막쳤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나오면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바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입력이 된다면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아마 제일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바로 입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X 토지를 증여를 했다네. 근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다네. 이게 무슨 얘기죠? 가장 매매,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고, 근데 이 증여는 뭐라고 하죠?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그죠? 은닉행위요. 은닉행위는 실제 있는 행위죠? 실제 증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을도 등기를 받고 병도 등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예, 맞네요.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예, 이게 은닉행위로서 유효라고 했죠.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없죠. 이건 왜 할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선의의 재산자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선의의 뭐 제3자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인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증여 행위는 유효하죠. 그래서 이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을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아까 통정허위 표시 무효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 계약이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 사람이 선의일 때 취득한다는 얘기지, 이 경우에는 을이 증여를 통해서 유효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을이요.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이렇게 이전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동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왜냐? 권리자인 을로부터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그리고 니을번 봅시다.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즉 병이라는 사람이 과실이 있답니다. 이것도 약간 속임수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왜 맞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권리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뭐 과실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과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맞죠? 예, 넘어갑시다. 3번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어떤 스킬이 스킬이 아직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 되셨다거나 이러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것은 하면 동그라미를 딱 쳐요. 아, 옳은 것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틀린 것은 하면 X표를 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옳은 것은 하면 여기에 옳은 옳은 내용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옳다. 지금 아직 안 풀어봤는데, 그러면 답이 1번인 것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칩시다.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아, 이건 딱 보니까 함정이네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쭉 보면 맞는 것 같은 얘기가 쭉 나와요.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마치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그렇지, 알았으면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통정의 의미는 상대방이랑 짜고예요, 짜고. 여기는 지금 이 문항은, 이 지문은 알았다면 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2번은 방금 했던 얘기죠. 가정의 오염은 당연히 틀렸죠. 은닉행위는 아까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를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그 증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죠.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대리를 아직 그 진도를 안 나갔는데,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죠. 본인한테 대리권을 받고, 이 사람이 우리 병과 어떤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를. 대리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병이랑 계약을 맺을 때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다. 그걸 현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인할 때 갑 대리을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서에. 그래서 대리 얘기를 하면 그 효과가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 볼까요? 대리인이 본인 몰래, 이 사람이 본인 몰래 상대방과 통정, 이 대리 얘기가 통정이라네요. 통정 허위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선의의 제3자 유효를 주장한 것이다. 틀린지 아시겠어요? 왜? 이 같은 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 즉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령 본인이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을 본인은 선의를 틀렸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민법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느낌이 나오면 좀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도 한 사람 정도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좀 자기가 이제 확실히 믿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 이 사람은 유효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못하니까 이 사람의 법률 효과는 유효라고 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선의의 제3자. 아시겠죠? 그리고 5번 봅시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틀렸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 봅시다. 가장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가 뭐죠? 여러분? 임대차는 들어봤을 텐데, 그죠? 임대차는 들어봤죠? 이 대차는 똑같아요. 앞에가 이제 소비고 앞에 임이에요. 임. 이 임대차는 뭐냐면 그 대상이 특정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흔한 임대차가 뭐죠? 부동산 임대차죠.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은 좀 특정될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소비대차는 그게 아니고 특정물이 아니라 소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비물. 소비물이 뭐냐? 빌린 사람이 갑이 빌려준 사람이고 우리 빌린 사람인데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 사람이 소비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갑한테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만 갚으면 되죠. 그래서 빌린 그 돈으로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갑은 을한테 10만 원권으로 수표라고 10만 원 수표로
100장을 줬는데 을은 갑에게 5만원권으로 5만원짜리 현금으로 200장을 줘도 갚은 거죠. 이런 경우는 소비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대차. 소비물을 대상으로 한 그 빌리는 행위다.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죠? 가장 소비대차입니다. 근데 빌려준 게 아니라 가짜로 빌려줬대요. 가짜로. 가장 소비대차. 그러면 가장 소비대차의 대여금 채권의 선의 양수인.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가장 소비대차의 채권자라고 봅시다. 근데 선의의 양수인입니다.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청구를 했더니 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장 소비대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무효인데 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108조 2항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선이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가 채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을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어떻게 판단을 했죠? 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가장 소비대차가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자가 선의 제3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의이면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채권이 있는 그 어떤 외형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넘겨줬죠. 넘겨준 새로운 어떤 거래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면 4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죠? 옳은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 하면 이렇게 딱 X표를 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상관의 합의. 통정 양의 합의.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이제 저희 기본 과정에서는 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매매예요. 그래서 본래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가짜로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죠. 가장 매매를 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병이 갑의 채권자라고 봅시다. 채권자. 갑의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 이 사람이 이것 봐라. 본래 갑의 물건이었는데 이게 가짜로 넘어갔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금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죠. 병이 이제 금전 채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채권이 1억이 있어요. 갑에게.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8천밖에 없습니다. 8천밖에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빼돌렸죠. 그죠? 이 사람은 못 받을 위험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채권을 회수를 못할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 채권자 취소권이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닌데 뭐 이중매매나 이런 데서 간혹 이렇게 튀어나와요, 용어가. 그래서 이 병은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무효죠. 가장매매가 무효인데, 그죠? 무효행위를 현재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무효행위를.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학설에선 이런 거 가지고 논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판례가 중요한 거죠.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죠. 판례는 이런 무효행위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행위를 취소를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가 종종 나옵니다. 네, 봅시다. 그래서 통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 봅시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이거 틀렸죠? 통정에서 증여인데 본래 증여 이게 은닉행위죠. 매매는 가장매매죠. 통정의 패시죠. 증여는 유효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딱 이것도 X고 이것도 X네. 그러면 답을 3번으로 바로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4번 봅시다.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범위를 이것은 제가 이제 계속 제3자 얘기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그게 이제 제3자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요. 이건 설명을 해볼까요? 네, 설명합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자예요. 파산자들의 채권자들이 있겠죠. 채권자들. 파산을 했으면 뭐 빚잔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 채권자들을 위해서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산관제인이라는 소리는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파산관제인의 의미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산자의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파산관제인은 제3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3자. 우리가 이게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의악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파산관제인의 개인적인 어떤 선의악이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그 108조 2항에 해당하는 108조에 해당하는 통정허위 표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설령 개인적인 그 사유로 이런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 파산자의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의가 있으면 선의로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두 악의가 아닌 한 이 채권자들이 모두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로 갑시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를 판단할 때 하상관제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3번 체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통정허위 표시 일조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셔야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기본서에 다 이런 걸 이제 선의의 제3자가 해당하는 사람 다 나열을 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뭐 짧게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3자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개념을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죠? 외형상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죠? 외형상 기초로 하여 법률상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그죠? 이해관계를 맺은 본인 또는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이렇게 제3자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부합한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포괄승계인 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가장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채권을 가압류를 했답니다. 그러면 가장채권인데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갑에게 채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압류를 한 거죠.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가장채권, 법률상 실질적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의 포괄승계인 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맞습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겁니다. 을이 전세권을 가장으로, 가짜로 이 사람이 설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가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전세권자예요. 근데 이 을이 진짜처럼 난 전세권이 있어 이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이 전세권 자체를 저당을 잡힌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뭘 취득했죠?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취득한 자입니다. 전세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예요. 이 사람이 과연 제3자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병이. 그러면 가장 전세권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은 을이랑 당사자도 아니고 포괄승계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제3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의 가장력에서 변제 전 채무자입니다. 봅시다. 예. 이것은 채권이 이렇게 가장양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08조 통정허위표시라는 얘기죠. 가장양도.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을이 이 채무자가 제3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법률상 그러니까 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사람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게 먼저 생겼죠? 이게 이제 기존의 관계죠. 기존의 관계. 새로운 관계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줬을 뿐이지. 그죠? 갑이 병한테 채권을 넘겼을 뿐이지. 이 새롭게 형성된 게 아니라 기존의 채무자예요. 이건 기존의 채무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죠. 제3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있었어요. 계속. 제일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장양도라서 무효라고 하면 채권이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무효니까 채권이 이렇게 갔다는 것이 이렇게 다시 가죠. 갚아줘야 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X입니다. 답은 나왔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관제인은 제3자 맞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가장 채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죠. 가장 채무자예요. 근데 보증을 세워요. 이 가장 채무를 위해서 이 사람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보증인이 좀 어렵죠. 이런 거 이게 그림 그리기도 어렵잖아요. 가장 채무자를 위해서 이 보증인이 세웠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이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보증인이 된 거죠. 가장 채무가 있으니까 내가 이 가장 채무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거니까 이걸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이 사람은 새롭게 어떤 권리관계를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인 줄 알고 갚았어요. 이거 내가 을이 지금 돈을 못 갚는다고 하니까 내가 갚아야 하나 보다 갚았어요.
갚는다는 걸 변제라고 하잖아요. 변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변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채무를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죠? 우리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이라는 게 구상권이라는 게 생겨요. 구상권. 그래서 이 병은 을한테 내가 네 채무를 대신 갚았어 하면서 채권자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뭐 기존 채권이 이전되고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이 채무자한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뭔 소리냐 이러면서 나는 사실은 가장 채무자였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 행세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나는 너한테 채무 못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난 108조 2항의 제3자야 하면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은 3번이죠. 확실하게 이제 3번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맞추는 데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좀 어렵네요. 이게.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답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불일치? 우리가 지금 그 의사표시 규정에서 배우는데, 의사표시 규정에 뭐가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있죠. 진통의사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뭐죠? 이 착오까지 있죠, 착오까지. 근데 착오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불일치한다는 건 인지를 못한 인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것은 여기도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봅시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지 뭐라고 했죠? 파산 채권자의 일부만이라도 선이면 선이라고 다뤄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전부가 악의가 돼야지 악의로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리고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의 편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함정입니다. 함정. 비진의 표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게 좋냐면, 나중에 이걸 딱 그려놓고 진통오사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딱 표를 만드는 겁니다.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해서는 무효.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해서는 무효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다음에 차고에 여기서부터 취소권이지 하면서 취소. 얘도 취소지 하면서 이렇게 쭉 효과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칭을 한다는 얘기죠. 매칭을. 진통어사 쓰고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공통점은 뭐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다 있다.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혼자서.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표 하나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쉬우면. 그래서 그죠?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이다가 답이지 취소할 수 있다. 답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예. 벌써 답은 나왔네요. 1번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확실하면 1번 있고 실제 시험 문장에서는 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예, 틀렸죠? 왜 틀렸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이 없었다. 이것까지 맞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통정이 없었죠? 근데 착오와 구분된다고 합니다. 착오와 구분되는 건 뭐죠?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되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통정이 없는 건 맞아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근데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착오가, 무슨 얘기냐면,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데 표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근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똑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를 인지한 경우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의하는 의사표시와 착오를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와의 차이이지 착오와의 차이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에 대응하려는 제3자는 자신의 설명을 증명. 이거 아니죠? 왜 아니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의가 아니라는, 악이라는 것을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획을 적고 해제하였다면 착오를 이루한 매수인의 취소권. 네, 틀렸죠. 왜 틀렸죠? 우리가 이런 각 제도와의 관계를 보면서 별개라고 했죠. 별개. 이 별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어려운 게 아닌데 매수인이 있어요. 5번 문제를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매도인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죠. 계약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그죠? 근데 적법한 해제를 했대요. 매도인, 이 사람이 해제를 행사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불이익을 입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입죠?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라고 하지, 원상회복도 하라고 하지, 이렇게 어떤 효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해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요. 근데 이 매수인은 뭐가 있냐면 이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를 저질렀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착오의 취소 요건이 뭐죠? 중중이라고 했죠. 의사표시의 그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설령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죠? 착오를 이유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한다. 이게 틀렸죠? 소멸하는 게 아니죠? 예. 봅시다. 예,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제일 처음에 1번에 나왔다고 그랬죠?